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아버지의 시간. 저자는 세라 블래퍼 허디입니다. 사냥꾼 남성과 양육하는 여성이라는 다윈주의 생물학의 낡은 통념을 깨고 인류 진화사에서 남성의 양육 본능을 재발견한 문제작. 뉴스테이츠먼, 텔레그래프,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에서 선정한 2024년 올해 최고의 책, 올여름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한 책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혼자 온 남자 게스트가 조용히 책 한 권 읽고 싶다고 해서 들고 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먼저 들어가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아빠들에게 아기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육아의 기회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아빠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떠맡아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아기를 돌보는 아빠는 모유 수유 대신 젖병으로 젖을 먹이지만 세상 자상한 엄마처럼 아기를 잘 돌본다.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 역할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때,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를 생각할 때 아버지들의 역할 변화는 당연한 듯 보인다. 어쨌든 행동 유연성은 인간의 특기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전통적 가부장제의 약화, 아이를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새로운 방식 등 새로운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부성 행동도 변화하는 것 아닐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아닐까?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지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발붙고 나서는 이 남다른 새로운 아버지들은 본성에 반하여 마지못해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아기를 돌보는 남성의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처럼 아버지의 양육 반응은 문화를 넘어 생물학적 차원으로 깊이 들어간다. 뇌분비학자들은 아기를 돌보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호르몬 수치와 유사한 변화를 관찰했고, 신경과학자들은 주 양육자 남성의 뇌를 스캔하면서 아버지의 뇌도 어머니의 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껏 독박 양육으로 이미 아이를 다 키운 20세기 어머니라면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려주느냐며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머니이자 할머니, 동시에 영장류 학자이자 진화 인류학자인 나는 놀라움을 넘어 심히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다윈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인간은 암컷이 새끼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젖을 먹여 키우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포유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어머니의 뇌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인 다윈주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암컷이 자식을 양육하는 동안 수컷은 주로 지위와 짝을 얻기 위해 때로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자식을 기르는 일과는 다른 일에 몰두한다. 어머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의 안녕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컷의 우선 관심사는 더 많은 자식을 낳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다윈주의의 선입견에 부합이라도 하듯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도 남성이 여성처럼 자신의 삶을 아기를 돌보는 데 쏟아부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아이 양육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은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남성도 어머니만큼 아이에게 세심하게 반응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아기 돌보기를 도맡아 하는 남성은 뇌분비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어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 게다가 남성이 아내의 육아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주 양육자 역할을 맡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 진화론적으로 훨씬 원시적인 척추동물의 뇌 영역이 반사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오늘날의 침팬지나 고릴라와 유사한 아프리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 그런데 다른 대형 유인원에서는 수컷이 새끼를 직접 돌보는 일은 없다. 사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수컷은 새끼에게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곤 한다. 바로 영아 살해다. 영장류 수컷의 영아 살해 경향은 영장류의 가장 초기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적으로는 무려 수천만 전에 시작되었다.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대형 유인원 수컷은 막 태어난 새끼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위협을 가하는 존재에 가깝다.
그렇다면 인간 남성의 양육 행동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인간 남성은 다른 유인원 계통과 달리 아버지로서 돌봄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일까? 정확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책을 통해서 남성의 양육 감정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내고 이것이 발현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탐구할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남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폭력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오랜 통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찰스 다윈은 남성에 대해 그렇게 타고난 불행한 운명이라고 말했다. 나는 남성의 타고난 운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의 폭을 넓혀야 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타당한 추론이다. 왜냐하면 포유류의 어미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새끼를 보호하고 모유를 먹여 키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배경이 만든 여성의 성격은 결과적으로 여성이 아동 복지를 위해 사회 정책에 투표하고 환경 보호 운동을 주도하게 한다. 정치 평론가는 여성 지도자가 남성보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린다고 이야기한다. 민주국가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되면 전쟁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남자는 다른 남자와 경쟁하여 지위를 높이고 짝을 차지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진화적 가정이 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더 위험하고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윈의 말 맞다나 남성의 경쟁심은 여성의 온화함, 친사회성, 배려심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아기를 돌보는 남성에게도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신경학적 변화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프로락틴 수치가 상승하고 옥시토신으로 인한 감각적 즐거움을 경험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아기에게 어머니처럼 집착하게 된다면 뇌의 구조적 변화가 어머니에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가 남성의 심리적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까? 남성의 우선순위가 기존의 전형적인 남성적 가치에서 벗어나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에게 기대되었던 더 친사회적인 가치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한 남성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아기와 어울리며 함께하는 남성이 타인을 더 배려하고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기와 함께하는 남자는 과연 사회적 지위보다 아기의 행복 혹은 지구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둘까? 정치인이라면 당선 가능성보다 아기를 먼저 챙길까? 하지만 남성의 문제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수면 위로 드러난 남성들의 잠재력, 즉 호르몬에 의해 촉발되고 신경세포에 내재해 있다가 21세기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깨어나기 위해 움츠리고 있던 잠재력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포함해 남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는 성 역할 규제가 느슨해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남성들은 먼저 자신을 단순한 보호자, 부양자가 아니라 양육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로 인한 성 역할 인식 변화도 한몫했으며 과학계에 여성 연구자가 늘어난 것 또한 주요했다. 이로써 양육에 대한 연구가 늘어날 수 있었고 인간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아이 양육자의 신체와 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 책에서 언급하는 문화적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성의 본성에 대한 예상치 못한 측면을 계속해서 간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1946년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 책을 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2018년에는 심지어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이 남성 대졸자의 취업률을 상회했다. 하지만 그보다 나를 놀라게 한 변화는 따로 있다. 오늘날에는 남자가 육아를 돕고 심지어 어떤 남자는 전업으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처음으로 남자가 자발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위 데이비드는 손주가 태어난 후 밤낮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사회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나는 사냥꾼 남성이 요람 곁에 서 있는 광경에 감탄했고 고마움의 감정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아기 돌봄의 장면을 회상했고 남성의 돌봄이 얼마나 낯선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곧 진화 인류학자로서의 내면이 개입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신생아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 교육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나 드문 일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컷 유인원이 이렇게 온화하게 갓난 아기를 돌보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을까? 어떻게 남성이 이렇게 이타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다정함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뛰어난 민족 지향자인 마거렛 미드는 달랐다. 미드는 남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진즉 알고 있었다. 미드의 말에 의하면 모성은 생물학적 필수품이지만 부성은 사회적 발명품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남성들에게 숨은 양육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를 돌볼 때 나타나는 신경 내분비적 물질 네트워크는 비단 엄마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와 같은 여타 사회적 유대감에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만큼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지는 아직 별로 밝혀진 것이 없다. 포유류에서 수컷이 새끼를 돌보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호르몬 및 기타 생리적 증거가 어미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던 생물학자들은 1982년 영국의 동물학자들이 맘무셋 아빠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고 돌보는 동안 프로락틴 수치가 5배 증가한다는 보고를 내놓자 깜짝 놀랐다. 이때까지 프로락틴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임신과 수유와 관련된 어머니의 생식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연이어 새끼를 돌보는 수컷에서 더 높은 프로락틴 수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와 흰목 타마린 등 수컷 돌봄이 관찰되는 다른 포유류 수컷 사이에서도 곧 재현되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연구에서 인간에게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지 실험했다. 두 연구 모두 남성이 아기를 안은 후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발견은 소수의 샘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주목받지 못했고 출판되지도 않았다. 이후 1969년 대학을 졸업한 나는 일본의 현장 연구자들이 남인도에서 수컷 원숭이가 느닷없이 새끼를 공격하고 물어 죽이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쓴 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곧장 인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공격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친일자 수컷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새끼를 집중 타겟으로 삼았다. 더욱이 공격은 친일자 수컷과 한 번도 짝짓기 한 적이 없는 낯선 어미가 데리고 있는 새끼에게만 국한되었다. 수컷은 어미를 쫓아 점점 가까이 접근한 후 어미의 팔에서 아기를 낚아채고 비스 같은 송곳니를 아기의 두개골이나 서해부에 꽂았다. 아기가 죽은 지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면 수유가 중단된 어미 원숭이는 다시 발정을 시작했다. 상심한 어미가 아기를 죽인 수컷과 열심히 교미를 하려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수컷에 의한 영아 살해 행동은 매우 목표 지향적이었다. 나는 수컷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행히 그 무렵 하버드 생물학과에서는 인류학에 적용될 만한 새로운 연구 방법과 아이디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트리버스는 가외로 인류학과에서 드보우 교수의 성별 간 차이의 진화에 관한 대형 강의에 공동 강사로 참여했다. 다윈의 성선택 이론에 중점을 둔 트리버스의 수업은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데 필요한 논리적 틀을 만들어 주었다. 성선택은 한 성, 주로 수컷이 다른 성, 주로 암컷에게 접근하기 위해 경쟁할 때 작용한다. 이는 생존과는 관련이 없다. 실패자는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짝짓기 기회가 적어질 뿐이다. 성선택의 세계에서 수컷은 다른 수컷과의 경쟁으로 생식력이 있는 암컷을 차지하게 되고
번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자신의 유전자를 존속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거나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생식력 높은 암컷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적다면 그 수컷은 실패자가 된다. 따라서 수컷은 보통 기회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암컷을 수정시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성선택 이론은 얼핏 보기에 설명할 수 없는 수컷 랑그루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왜 새로운 수컷이 아기를 보호하는 대신 죽이려 하는지 납득이 갔다. 또 다른 경쟁자에게 밀려나기 전에 얼른 번식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침입자 수컷은 이전 수컷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은 젖먹이 새끼를 제거했다. 어미는 젖을 먹일 새끼가 없으면 생식력을 다시 빠르게 회복한다. 어미의 다음 배란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없앤 것이다. 결론적으로 암컷은 새로운 수컷의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영아 살해 행동은 겉보기에는 광기에 가까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된 행동이었다. 지금까지 성선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컷의 영아 살해가 55종 이상의 영장류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유인원, 신세계 원숭이, 구세계 원숭이, 원원류 등 영장류의 모든 분류군에서 발생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임신과 수유 기간이 길고 키우는 데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새끼와 같은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수컷이 자기 새끼 이외의 새끼를 살해하는 행동은 이후 영장류 수컷이 짝짓기 후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암컷 근처에 머물도록 유인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컷이 온순한 성격을 갖게 되고 새끼 돌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화적 사건을 촉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인류 학자들은 충실한, 즉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배우자 암컷이 확실한 부성 확실성,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친부일 확률을 뜻하는 건데요. 이 부성 확실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컷은 부성애를 바탕으로 한 양육을 제공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유아 발달에 대해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배우고 있었다. 아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고 싸우기보다는 돕거나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심리적 선호를 관찰하고 배우고 잘 보이려고 하는 독특한 인간의 성향과 욕구는 생애 첫 몇 년 동안 양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앞으로 이야기할 캐나다의 두 동물 행동학자는 나처럼 남성의 돌봄에 관심이 많은 엄마였고 우연한 계기로 남성이 아기에게 노출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캐서린과 앤, 이 두 동물학자는 설치류 수컷의 새끼에 대한 행동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새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에서부터 새끼를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영아 살해를 할 수 있는 수컷이 어떻게 자상한 아빠로 변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호르몬 자극이 따로 없더라도 양육을 위한 신경 내분비 회로는 어미뿐만 아니라 집단 내 다른 수컷 혹은 암컷 개체, 즉 보조 양육자에게도 작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새끼와의 장기간의 친밀한 노출이었다. 그리고 몇몇 동물학자들은 암컷과 수컷의 공동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종에서 두 성별 모두 프롤락틴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 캐서린과 앤은 이런 데이터가 인간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드디어 앤과 캐서린은 인간에게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보고했다. 즉 파트너가 출산하기 몇 주 전에 예비 아빠들의 프롤락틴 수치가 상승했다. 남성의 기대감이나 쿠바드 증상이 클수록 또는 유아의 신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클수록 프롤락틴 수치가 더 높아졌다. 아버지가 된 후에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 연구는 아버지와 아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로써 진화적으로 남자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발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남자다움을 중시하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거니와 테스토스테론이 경쟁심 및 남성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정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탓일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계속되어 아버지의 프롤락틴 수치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롤락틴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아기의 울음소리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남자가 아빠가 되어 매일 몇 시간씩 아기를 돌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과 달리 옥시토신 및 여러 관련 신경 내분비 효과는 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 옥시토신이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점점 인정받은 사실이다. 어머니가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꼭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포옹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도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옥시토신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파트너 간의 친밀감을 촉진한다. 남성과 여성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등 여러 호르몬에 노출되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은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즉, 각 성별은 서로에게 발견되는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는 항상 검소하고 경제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런 자연의 섭리가 각 성별에 사용된 동일한 분자와 신경회로를 재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 대답은 단언컨대 그렇다이다. 자연계 곳곳에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지속되면 한 성이 과거에 존재하던 특성 또는 거의 전적으로 다른 성에서만 발견되는 특성을 채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 현생 인류는 직계조상과 달리 부성 양육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선충류, 물고기, 두꺼비, 새, 설치류에 이르기까지 수컷들은 알, 애벌레, 올챙이 또는 새끼와 접촉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한다. 본능적으로 작은 동종 개체를 공격하거나 잡아먹는 행동이 흔하긴 하지만 수컷이 새끼에 장기간 노출되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수컷은 새끼에게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새끼를 소중하고 친근하게 여긴다. 자연계 전반에서 생물체는 환경에 따라 행동과 신체에서 놀라운 유연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는데 전문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각 생물이 물려받은 유전형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진화생물학에서는 표현형 가소성이라고 한다. 한 성이 다른 성에서 주로 보이는 행동을 채택하는 것은 표현형 가소성의 한 예이며 예를 들어 거세된 수탉이 알을 품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 이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수탉 내에 보존되어 있으나 발현되지 않던 본능이다. 즉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진화는 특정 환경에서 최적의 효율로 살아남기 위해 검소하게 작용한다.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거나 무작위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용한 기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적응한다. 1868년 다윈은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즉, 각 성의 2차적 특성은 특정 상황에서 진화할 준비가 된 상태로 반대 성에 잠재되어 존재한다. 그 후 다윈이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웅동체적 개념이 생물학에 도입되었다. 한편 메리 제인 웨스트 에버하드는 특정 성에서 처음 발현된 특성이 반대 성에서도 2차적으로 발현될 때 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별 간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본래 고정된 것으로 보였던 성 역할도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컷벌이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보고 수컷벌 형제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조차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수컷이 어떤 자극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수컷도 새끼를 돌보기 시작할 수 있다. 인도의 곤충학자 루트라 센도 쌍살벌 실험을 통해 암컷벌이 제거된 후 벌통에 남아있는 수벌에게 충분한 먹이가 제공되기만 한다면 수벌도 배고픈 유충이 보내는 진동에 반응하여 먹이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에 집중해 보겠다. 왜 수컷은 보살핌을 바라고 시끄럽고 심지어 유전적으로도 관련도 없는 작은 새끼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돌볼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단서가 관련되어 있을까? 아기가 수컷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 아기가 보내는 신호의 잠재력,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난폭한 어느 한 개체를 자기를 돌봐주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인간 수컷이 자기 자식을 돌보는데 가장 뒤처진 종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